전체적으로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높죠. 차별화가 너무 심화돼가지고 내수는 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 내수 문제, 가계부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잠재 성장률이 2%에서 지금 1%대로 진입하는 과정이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지난해 같이 2%에 머무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미국보다도 지금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는 걸까요? 잠재 성장이라는 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네.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였어요.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지금 2% 안팎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1%대에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감소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요. 또 우리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수요 측면에서도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투자 크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지금 1%대로 진입하는 과정이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양극화예요.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예, 게 예. 더 일어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경제가 뭐 7%, 10% 성장할 때는 경제기로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요.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한국의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 기업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우리 기업 거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는 거죠. 잘된 기업들은 뭐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재 성장이 하락하면은 경제 성장이 하락하니까 우리 그 소득 증가 속도, 우리 저 월급 상승 속도도 앞으로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뭐 저성장의 이제 기조에 또 정년 연장이라는 또 이슈가 최근에 또 나타났어요.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가 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60세에서 65세까지 어떤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서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세대 간 갈등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 그 잠재 성장을 하락 가장 중요한 이유가 노동 감소거든요. 정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럼 예. 노동의 상승이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저도 뭐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만나보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뭐 금융회사나 금융공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만 가려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죠. 근데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봐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능력 발휘하면은 시장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오라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뭐 일자리를 찾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30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일도 구직 생활도 안 하는 그냥 쉬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청의 발표가 좀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지금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그냥 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답변을 주신 청년이 지금 75%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그 좋은 기업, 대기업만 찾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상공회의소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 군데 지역별 강의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중소기업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특히 그 젊은 분들이 길게 일하지 않고 실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은 그 기간 맞춰서 근무해가지고 자기를 해고시켜달라. 그러니까 참 중소기업은 어렵죠. 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가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정말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상담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제 제자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전자 그를 2년 다니다가 거기를 그만두고 최근에 그 작은 벤처 캐피탈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일을 좋아해요. 너무 만족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제자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뭐 시장, 회사에서 평가가 높아지고 돈은 자연적으로 뒤따라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거기다 조금 덧붙이는데,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일했거든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라는 거는 정말 그 치열한 직업이에요. 주말도 없이 거의 일해야 되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직업인데요. 저는 그 일이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창의적인 일이거든요. 계속 그 창의적인 작품 내놓고 그걸 시장에 팔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시장 평가가 좋으면 돈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한테 프로로 살아봐라. 아, 정말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수 경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인당 GDP는 높아졌다지만 지금 현재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대표적인 음식, 숙박 등 이제 내수 업종에 실질 지출이 이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내수 부진 현재 배경과 심각성 좀 어떻게 좀 분석하실까요?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맞습니다. 우리 1인당 국민수 3만 5천 달러. 지금 일본을 넘어섰어요. 올 상반기만 해도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것보다 119조 원이 많습니다. 우리 부자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자들은 이미 쓸 만큼 쓰고 있죠. 그런데 소득 차별화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쓸 돈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높죠. 우리 가계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 거의 100% 접근하다가 지금 92%, 올 1분기 92%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금융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매월 이자 갚아야 되죠. 가끔 원금 갚아야 되죠.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가 어렵고요.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어렵죠. 중소기업도 어렵죠. 전체적으로 그 차별화가 너무 심화돼 가지고요. 내수는 더 어렵게 됩니다. 어느 나라는요, 기업, 가계, 정부 부채 합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높고 가계 부채는 낮아요.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는 낮고 가계 부채는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상대적으로 낮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편적 복지보다는 차별화를 해소하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예.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죠. 지금 최근에 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화 정책의 변화가 내수를 조금 진작시키고 좀 활성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국의 금리 인하가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시장 금리 대표적인 게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9% 안팎이거든요. 기준금리가 2015년 이후로 보면은 국고채 수익률보다 0.4%포인트 정도 낮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2.9%라는 거는 시장은 기준금리 2.5%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이게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우리가 내수 안 좋으니까 빨리 인하해 줘야 되죠. 그리고 KDI가 최근에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내연 경제 성장 2.0,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로 전망해 놨거든요. 네.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2%예요. 우리나라 내수 문제, 뭐 가계부채 이런 거 생각하면요. 한국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뭐 시장 금리도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니까 내년에는 소비가 조금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내수만 놓고 본다면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데 또 우리 환율을 또 놓고 보면 1,400원이 좀 넘어선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또 들더라고요. 환율 때문에 지금 금리 못 내린다. 예, 물론 그 요인도 있겠죠.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이미 물가는 안정됐죠. 예,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내수 어렵고 환율이 조금 높은 수준 유지하면은 우리 수출 잘 되거든요. 예, 그런데 환율이 과거에는 뭐 1,400원 넘고 1,500원 넘고 뭐 그러면은 환율이 높으면 외환위기 온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한 것 같은데요. 우리 경상수역대가 850억 달러.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금융자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순 금융자산국이라는 겁니다. 애한얘기 안 와요. 그런 걸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은데 환율 1,300원 유지하면 저는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수출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2025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국자라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새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뭐 당국자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 정책 당국은 소득 불균형 해소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화 정책도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금융을 제대로 공부하고 금융 지식이 높아져 가지고 예,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국민들한테 금융 상식, 금융 지식을 넓혀주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주는 이런 역할이 저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KB국민은행이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좀 부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뭐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시죠,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 및 그리고 자산시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